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어김없이 또 돌아왔는데요. 이게 계절이 참 이상합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겨울이 좀 추워 막 이렇게 호달달 거려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지구가 좀 아픈 건지 뭔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굉장히 좋다 해서 요 며칠간 좀 생각보다 갑자기 좋아진 날씨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또 이 좋은 날씨를 즐기시지 않았을까 선배님들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던지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자주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면은 제가 지금 유럽 순방을 다녀오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자리를 다시 다져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읍소한다는 점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함께 해주실 게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나폴레옹 아니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인 중 한 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의 전기 아닌 전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또 리들리 스콧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대학에서도 한때 사학을 전공하신 우리 그런 게스트죠. 우리 미니빈 안도르 제빈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도르 미니빈 안재빈이라고 합니다. 아유, 해외 순방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유럽으로 떠난 이후에 또 네네. 방송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하게 돼가지고 참 저도 반갑네요, 재빈 씨가. 아유, 저도 참 이 재원 씨 옆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나름의 어떤 긴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본 궤도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나름 안정감이 있네요, 훨씬. 이전에 제가 없을 때 재원 씨가 진행하신 방송 들어보니까 네네. 굉장히 재원 씨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그렇죠. 재원 씨를 칭찬하시던데 네. 이렇게 또 권력이 바뀌었다고 지금 바로 이렇게 아니 그 권력이 이제 좀 뭐 어찌됐든 이제 잠깐 동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권력은 이제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네. 잠깐 재원이가 했는데 근데 되게 좀 파르르 떨었던 재원 씨가 그런 게 좀 보였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었죠 나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 없는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 없는 동안 이제 재원 씨가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재빈 씨께서 무려 그 2개의 에피소드나 재원 씨랑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충격.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은 진짜 이게 겨울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덜 추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히 춥거든요.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방도 좀 떼고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영화 보기에 딱 좋은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좀 많이 보았습니다. 일단은 마이스트로 번스타인. 극장 개봉을 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본 것들도 있고 극장 개봉에서 본 것도 있는데 극장에서 본 것만 얘기하자면 이제 마이스트로 번스타인. 브래들리 쿠퍼가 스타이즈본에 이어서 연출을 하고 맞습니다. 주연을 맡은. 그거 이게 흥미로운 전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배우이자 감독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영화적으로도 전기 영화적으로도 좀 특이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거를 또 그 제작이 마틴 스콜세지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영화 전문가의 품 안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배우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잘하고. 사실 브래들리 쿠퍼 정도면 현재 할리우드에서 배우이자 스타로서도 입지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고 맞습니다. 또 연출도 스타이즈본을 통해서 연출력이 굉장하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진짜 현존하는 할리우드 영화인들 중 진짜 자기 프로젝트를 고르고 또 관철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닐까.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스타이즈본은 정말 컴팩트하게 완성도 있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냥 웰메이드에 가까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에스트로 번슈타인은 새로운 시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전기 영화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근데 또 본인은 이제 정말 어떤 메소드 연기의 한 축을 자기가 분명하게 가져가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한번 그런 이슈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이제 이 인터뷰 도중에 6개월 준비하는 것과 몇 년 준비하는 건 차이가 크다라고 한 배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펜하이머를 연기한 킬리언 머피를 저격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저격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전에 이미 킬리언 머피가 오펜하이머 영화를 준비하면서 네네.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였다라고 한 이제 사실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몇 개월이 지난 이후 이제 진행된 이 인터뷰를 통해서 네네네. 브래들리 쿠퍼가 그 상대 배우와 얘기하는 인터뷰 형식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작품을 연기 준비할 때는 6개월 같은 기간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더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킬리언 머피의 팬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맞아요. 이렇게 했던 그런 사건인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더라도 이게 저격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브래들리 쿠퍼가 막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그때 당시 윌 스미스가 한번 사고 쳤을 때도 그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때도 윌 스미스한테 굉장히 이런 여러저런 막 조언 비슷한 위로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이 찍혔죠. 그 중계 카메라에 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가가서 뭔가 위로하고 뭔가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 분명히 이제 윌 스미스를 위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따뜻한 어떤 심성을 가진 분으로 보였는데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좀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연기 대결, 예술가들의 대결이 한번 진짜 가시화되게 되면 즐거운 건 관객들의 몫이거든요. 이게 이들의 어떤 이 연기 대결이라는 게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서 정말 희한하고 정말 새로운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연기 대결이 아니라 그냥 인성질한 거 아니에요? 네. 어찌되었건 그 문제 때문에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 있지 않습니까? 프레스티지 같은 상황. 그런 상황 가면 관객들만 논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싸우는 게 혹시 좋으신가요? 좀 사회화가 좀 잘못되신. 뭐 그냥 이제 관객으로서 그런 어떤 가십들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십은 재밌죠. 뭐 저도 사실 킬리언 머피를 좋아하고 또 반대로 브래들리 쿠퍼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제 제 뇌피셜을 좀 굴려보자면 아마 브래들리 쿠퍼는 킬리언 머피의 그 6개월 발언 인터뷰를 모르지 않을까, 좀 못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단위를 얘기할 때 한 달, 2달, 반년, 1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좀 와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또 진실은 잘 모르니까. 킬리언 머피도 성깔이 있던데 보니까. 이렇게 싸움 붙이고 싶어해요. 그리고 또 이게 웃기는 게 이 유대인 천재들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자기가 연기한 캐릭터들이 다 유대인 천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영화들이 다 나온 영화들이 그 유대인 천재들의 어떤 이면, 그 위대한 역량 이면에 이제 보였던 그런 어떤 한계들과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폭로하는 듯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또 뭔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제 언론의 장난이겠죠. 하지만 좀 많이 설레긴 합니다, 솔직히. 제 취향이네요, 그게. 남 불지르는 꼴 되게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대결은 언제나 대중의 몫이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마에스트로 번슈타인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또 재빈 씨도 이렇게 직접 보시고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로서도 좀 기대가 된다. 지금 극장 개봉은 한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데이비드 핀처의 더 킬러처럼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라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에서는 12월 20일 그때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괜시리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봐야 된다는 고집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약간 아깝긴 해요. 왜냐면 내가 월정액을 냈는데 또 극장 가서 근데 이제 근데 또 보면 또 이거 갖다 부정하기가 어려운 영화들 막 스콜세지 신작 뭐
뭐 핀처 신작 이러면 또 이 컴퓨터 모니터 이거 어렵단 말이죠. 맞아. 그 넷플릭스가 또 머리를 잘 쓴 게 그 양산형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 있죠. 맞아요. 그런 걸 극장 개봉하진 않거든요. 옛날에 그 티모시 샬라메가 나왔던 더킹이라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애매했어요. 이거 컴퓨터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단 말이죠. 그때 물론 뭐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국 안 봤었는데. 그 헨리 오세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역시 넷플릭스 통해서 봤다는 거. 아니, 넷플릭스로 봐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옥자도 넷플릭스에서 보고. 어떤 거요? 옥자. 옥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을 지금까지 극장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강박이다. 강박인가요? 아니, 강박인 것 같아요. 옥자를 극장 가서 안 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리시맨도 집에서 봤고. 아이리시맨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니까. 웬만한 거를 다. 봐봐, 이게 그러니까 내가 또 플라워 킬링문은 극장에서 봤단 말이지. 네네. 애플 TV 플러스 쓰고 있지 않거든요. 진짜 이 규율에 맞춰 어떤 시스템에 맞춰 이래야 되는. 제가 지금 애플 TV 플러스 쓰고 있었으면 오늘의 영화 나폴레옹도 극장에서 봤을지. 내년 1월에 방송했겠네요. 내년 1월에 경기 보게 어쨌든 좀 이상한 강박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저도 기대가 되는데 이게 또 브래들리 쿠퍼라고 하면 스타이즈본이라는 좋은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지만 스타 아니겠습니까? 여러 액션 영화, 블록버스터 많이 나오고 멜로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또 있고요. 배우로서 이제 유명한 그런 캐릭터인데 이런 배우 출신 감독들이 영화를 고를 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기본 베이스가 연기자니까 연기하고 싶어지는 인물을 다루는 영화. 그러니까 예컨대 전기 영화가 그래서 좀 많지 않나. 사실 스타이즈본도 실화 소재 영화가 아닐 뿐이지 그 영화에서 브래들리 쿠퍼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굉장히 어떤 그 인물의 내면을 전기 영화처럼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득력, 사실성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배우 출신 감독님들은 그런 부분에 먼저 끌리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근데 스타이즈본 그 감독판 보셨습니까? 극장판 보셨습니까? 감독판이 또 있나요? 있더라고요. 감독판을 싹 다 불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이랑 블레이드 러너 감독판 파이널 컷 빼고 싹 다 한 대 모아가지고 불을 질러야 된다. 아니 나 몰랐는데 이제 알라딘 잠깐 돌아다니다가 판본을 찾아냈어요. 스타이즈본 감독판 블루레이. 브래들리 쿠퍼 감독작에. 얼마나 추가되나요? 그게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샀어요 결국 그거를. 왜냐면은 그러니까 감독판들 중에도 약간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감독판을 계속 내는 거야. 아니 일단 원판이 훌륭하니까 감독판 되면 또 얼마나 또 인상적일까. 맞아. 근데 스타이즈본은 면죄부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 이따 나폴레옹 얘기하면서도 이 감독판에 대한 논쟁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명명백백하게 제 입장을 밝히자면 극장판이 재밌으면 감독판이 나와도 됩니다. 약간 보너스 같은 거니까. 그런 가치관이시구나. 근데 극장판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놓고 우리가 여러 사정 때문에 극장판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대신에 감독판이나 확장판을 봐주세요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건 진짜 기만이다. 근데 아까 오면서 리들리 스콧 잠깐 이제 검색을 좀 했는데 리들리 스콧이 지금까지 한 10편의 감독판을 냈더라고요. 감독판 매니아잖아요, 그 양반. 이거 너무 많기도 해. 근데 근데 또 이 사람은 진짜 재밌는 게 원판이 좋았던 적이 또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맞아요. 사실 왜냐면 블레이드 러너 극장 판본도 그렇고 킹덤 오브 헤븐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개봉했을 때 당시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거진 대부분 마션 정도가 그래도 극장판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글래디에이터나 글래디에이터 아니면은 최근에 그 영화 뭐죠? 벤 애플렉이랑 아담 드라이버 맷 데이먼 나왔던 근데 그거는 극장판 없지 않아? 감독판 없지 않아요? 감독판 있는 버전들 중에 딱히 없는 것 같긴 하네. 감독판이 있는 리들리 스콧 영화들의 극장판 중에 훌륭했던 영화가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글래디에이터 정도만 괜찮았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좀 그래서 이제 좋았네? 좋은 영화였네? 라고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 감독판을 봤을 때 어떤 이게 좋은 영화였네?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즐겁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후져도 감독판으로 또 기다려보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컬트 팬들 때문에 지금 일반 관객분들이 속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저는 이 라인에 잭 스나이더도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네. 릴리 스콧과 잭 스나이더가 다 비주얼에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비주얼리스트죠. 예. 네. 근데 그걸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신경 쓰다 보니까 분량을 조절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리들리 스콧은 솔직히 지금 좀 판단 유보인데 네. 잭 스나이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쁜 감독이라 생각하진 않고 좋은 제작자가 붙으면 네네네. 좋겠다. 그러니까 네. 너무 전권을 그 감독이 쥐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당한 견제가 네. 필요하다. 해서 넷플릭스는 좀 그런 걸 많이 열어주는 걸로 정평이 지금 나 있잖아요. 좀 심하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와 손잡고 지금까지 잭 스나이더가 만들었던 작품들은 뭐 많진 않지만 아미 오브 더 데드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서 많이들 싫어했죠. 조만간 또 그 레벨문이라는 네. 영화가 2부작으로 넷플릭스 통해서 네네. 잭 스나이더가 연출한 개봉서 했는데 그것도 2부로 나눴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뭔가 냄새가 난다 저는. 아니 차라리 2부로 나눴으니까 나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러닝타임이 원체 기니까 그냥 2부 정도 그게 나눴다. 방만했다는 반증 아닐까요? 아닌가요? 뭐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우리 뭐 네. 좋은 영화들 많았잖아요. 그래, 아침에도 뭐 있고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네. 거니까 뭐 굳이 먼저 예단할 필요는 그리고, 없겠다. 배트맨 대 슈퍼맨도 다시 보면 또 흥미로운 지점도 있고. 배트맨 대 슈퍼맨 언제까지 팔 거예요? 그 영화 그냥 후진 영화인데. 정말 이런 잔인한 이야기 좀 두고 봅시다. 유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마에스트로 번스타인과 여러 영화들을 보셨는데 네. 저는 최근에 그거 봤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IPTV로만 공개했는데 블루 비틀 지금 보셨구나. 배트맨 대 슈퍼맨 얘기가 나온 김에 네네네. DC 확장 유니버스의 15번째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좀 곧 개봉될 아쿠아맨 2와 더불어서 일종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그 영화 봐가지고 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은 그래요? 팝콘 무비였다. 뭐 되게 물론 이제 이 장르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좀 될 만큼 됐고 네네. 또 약간 과포화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슈퍼히어로 그렇죠. 장르가. 네. 그래서 좀 이것도 좀 이런 얘기구나. 진부하네. 이런 것도 없진 않은데 그냥 넉넉히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뭐 액션 시퀀스 같은 건 어떤가요? 액션 시퀀스가 막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그래요. 뭐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캐릭터들 사이의 어떤 유대 이런 네. 게 좀 더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되게 흥미로운 거를 이번 블루비틀 보면서 느꼈는데 슈퍼히어로 장르의 나름 팬이었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새삼스럽게 느낀 게 사실 이제 와서 2023년 말에 네. 이 정치적 올바름 네. 흔히 PC라고 하는 네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진부하고 지겹잖아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좀 새삼 느낀 게 네.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주인공의 인종적 정체성이 네. 이런 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구나 라고 좀 새삼 느낀 게 일단 백인 슈퍼히어로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네. 보통은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 같은 백인 남성 슈퍼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시크릿 아이덴티티를 네. 자기만 갖고 있잖아. 네. 같이 사는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그쵸? 근데 이제 뭐 흑인 슈퍼히어로로 블레이드나 블랙팬서가 있긴 했지만 네. 뭐 아시안 슈퍼히어로 샹치 같은 경우에는 네.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와 대립하죠. 네. 아버지는 넘어야 될 태산 같은 존재로 네.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쨌든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까 서구권 사람들이 보는 동양의 가족 문화가 이런 거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정이 있되 네. 넘어야 될 어떤 네. 갈등의 네. 주체 이렇게 보는.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다룬 영화로 가장 유명한 영웅 신화는 스타워즈일 텐데 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백인 배우가 연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모티프는 뭐 일본 사무라이 영화, 네. 중국 무협지 이런 네. 데서 기초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블루비틀은 이게 히스패닉 슈퍼히어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인종적 선입견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히스패닉 사람들 생각하면 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면 네. 네.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코코 같은 것도 보면 할머니가 막 쓰레빠 맞아요, 들고 맞아요. 와가지고 네, 손자 막 네, 혼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블루비틀은 슈퍼히어로로서의 정체를 그냥 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블루비틀이야 이게 아니고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이 모인 앞에서 블루비틀로 처음에 각성을 해요.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가족으로서 뭉치고
이 주인공이 붙잡혀 가거든요 악당한테. 네. 그때 이 가족들이 나서서 우리 손자, 우리 아들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어떤 인종적인 문화가 이 영화 곳곳에 스며드는 부분이 새삼스럽지만 참 흥미롭다. 예고편에서 그 장면을 보기는 했는데 맞아요. 저는 그냥 어떤 상황적 코미디적 상황으로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끝까지 가는군요. 네, 이 뒤도 악당의 속으로도 가족이 다 같이 출동을 하고 뭐 할머니가 갑자기 기관총을 난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화끈한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백인도 그렇고 흑인도 그렇고 동양인도 그렇고 뭐 가족끼리 뭉치기야 뭉치겠지만 아무래도 매체에서 히스패닉 가족이 좀 더 뭉치고 그렇죠. 이런 경향들이 많이 네. 표현되어 왔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다. 그런 부분에서 승부를 걸었구나 그러면. 물론 이제 승부를 건 것 치고는 네네. 속편이 나올 일이 없겠지만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루머이긴 한데 이제 그분이 블루비틀로 나온다면 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 저 사샤처럼 사샤? 이제 슈퍼걸? 잘려나간 슈퍼걸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슈퍼걸은 너무 아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죠. 솔직히 솔로 무비를 그분한테 줘야 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리고 저는 원작에서 그 슈퍼걸의 이미지가 네. 그렇게 막 흥미롭진 않았던 것 같아. 그 네, 백인 금발 여성 물론 이쁘지만 네. 좀 너무 진부하다. 미국에 살지 않는 내가 봐도 진부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슈퍼걸이라는 그러니까 슈퍼걸, 배트걸 뭐 다 이제 여성 판본들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뚫고 나갈 어떤 그만의 개성 같은 게 필요한데 이번에는 일단 스크린으로서 그걸 좀 뚫어 놓았다. 사샤 뭐였죠 이름이? 그 배우분 네. 사샤카에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분의 슈퍼걸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자리 잡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제임스 건 믿어봐야죠. 제임스 건이 또 도리가 DC를 위한 10년 지대계를 지금 세웠기 때문에 이건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그렇죠.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24년은 하여간 노 DC year. 좀 쉬어야 돼. 좀 뭐, 쉬기도 해야 돼. 다 정리해야 되니까. 저는 좀 마블도 한 1년 쉬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마블이 지금 이제 내년에 뭐가 나오죠? 아니 근데 나도 지금 뭐 별로 생각이 안 드네요. 내년에 데드풀 3밖에 없더라고요. 데드풀 3. 완전 죽었구나. 배우 파업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원체 지금 상황이 형편없으니까. 그렇죠. 더마블스 흥행이 확실히 좋지 않아서 좀 내부에서도 좀 여러 논의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손익분기를 못 넘겼다는 게. 그렇죠. 참 진짜 이게 진짜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이제 기울 때가 됐나? 와버렸네. 참. 또 뭐 모르죠. 또 유능한 예술가이자 사업가라면 뭐 이런 기회를 또 발판 삼아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또 술수가 있지 않을까. 없음 말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스타워즈에 케빈 파이기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본인이 부정했던데? 부정했다고요? 네. 최근 뉴스로 나 안 갈 거다 이랬던데요? 진짜요? 네. 아이씨. 바로 짜게 식으시네요. 인세네. 아니 그 캐슬린 케네디가 뭐 어떤 뭐 횡령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물러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케빈 파이기가 간다? 이것은 호재다. 부활. 호재요. 진짜 정말 막 신문을 여기저기 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슈인데 또 아니었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캐슬린 케네디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스타워즈 콘텐츠는 좀 당분간 회생이 어렵지 않을까. 뭐 스타워즈 팬으로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망가졌는데 아직도 회생이 어렵다고요? 이렇게 더 망가질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요? 정말 암담하네요, 진짜. 뭐 이건 역시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나름대로 영화로운 한 주를 각자 보낸 것 같은데 선배님들은 어떤 한 주, 어떤 근황 보내셨는지 댓글과 후원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프스키키님께서 서울의 봄 에피소드에 5,000 캐시를 후원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프스키키님께서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재원씨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영화학개론 화이팅! 감사합니다. 참 이 재원씨한테 이렇게 많은 응원. 이거 재원씨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이재원이 한다? 좀 도와줘야 된다. 약간 이런 여론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아니 도와줘야 한다뇨. 그러니까 영화학개론에 짠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영화학개론에 불어온 새로운 바람에 감화되셨을 수도 있죠. 왜 동정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다들 이제 뭔가 이렇게 너무 그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약간 이런 느낌 같다. 옛다 이거 먹어라. 뭐 어찌되었건 너무나 감사하다는 점. 네, 재원 씨도 이 댓글 따로 읽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과 후원 네. 요프스키님 앞으로도 댓글 자주 남겨주시면 소통 더 하면서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정아이님도 괴물 에피소드에 무려 3,000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번에는 또 요프스키키님이 재원 씨를 응원하셨듯이 정아이님께서는 저를 또 반겨주시네요. 반가워요 돌아온 상현님, 유럽 여행이라니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아이님도 시간 내셔서 유럽 한번 다녀오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간 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뭐 한 번쯤 살면서 좀 머리를 식힐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네. 좀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괴물 에피소드 하실 때 유럽 썰은 다 푸신 거죠? 뭐 풀고 말고 할 게 있었나? 뭐 그렇게 많이 푼 건 없는데. 그래요? 그럼 유럽 여행 어떠셨어요? 유럽 여행 너무 좋았고 네네. 진부한 얘기지만 네. 하지만 또 이제 사석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다녔지만 최근에 네네. 한 말씀 드리면 프랑스의 식문화 네. 이대로 괜찮은가? 저는 좀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 반감이 생기셨구나. 아니 밥을 2시간 동안 먹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잠깐만, 이 나폴레옹에 대한 어떤 반감 자체가 이미 이번에 한번 여행을 갔다 와서 생긴 게 아닌가 크게 의심이 좀 드는데요. 아니에요. 작품은 작품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네. 아니 프랑스 사람들 그러니까 밥 천천히 먹는 거 저 오케이. 네. 그리고 밥 먹으면서 소통 대화 많이 하는 거 네. 너무 좋다. 오케이. 네. 근데 네. 이제 거기는 식당에서 종업원을 이렇게 손짓으로 부르거나 저기요 익스큐즈미 이렇게 부르는 게 실례라는 거예요. 예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쪽 문화가. 그래서 저도 이제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네네. 파리에 왔으니까 파리법을 따라야겠다 해서 이제 종업원으로 눈짓을 보내는 거야. 눈짓이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눈싸움을 걸기 시작해요. 날 봐라. 날 봐라. 말은 못하고 눈만 보는 거예요, 그럼? 제발 날 봐. 제발 와서 주문 좀 받아줘. 이거를 하는 게 허풍 좀 섞어서 15분 정도. 그리고 이제 코스 요리 문화니까 또 밥 먹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럼 또 계산을 거기 자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계산해달라고 눈 마주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과정이 2시간이다. 해서 저는 복장이 터졌다. 너무 힘들었다. 더 킬러가 맥도날드만 가는 이유가 있군요. 더 킬러 그 주인공은요. 네네. 거기서 파리에서 일하려면 식당 못 가요. 그 2시간 동안 식사하는데 언제 타겟을 저격하고 이러고 있어. 빨리 햄버거 먹고 나와야지. 근데 그런 비효율성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란 표현을 좀 식문화에 써서 좀 웃기긴 한데 네. 그쪽은 효율보다 그 대화 나누는 시간, 네. 그 여유로움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긴 했지만 네네. 그쪽에 또 뭐 고유한 식문화고 존중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맞다. 그래서 저는 바로 옆 나라라서 네네. 이탈리아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탈리아 가서도 네네. 식당 가서 종업원이랑 계속 눈싸움을 했어요. 절 봐주세요. 절 봐주세요. 근데 이탈리아는 또 반도라서 그런지 우리랑 비슷하더라고. 빨리빨리. 거기는 부를 거 있으면 부르래. 계산도 일어서서 나가면서 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든지 속이 진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역시 제국이 있던 나라답게 한때 호령했던 나폴레옹보다 훨씬 전에 한번 다 유럽 전역을 조졌던 나라답게 깡패. 역시. 그리고 이탈리아 어디 카페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대부.
대부 OST가 나오는데 네. 뭐지 했는데 옆에 이탈리아 아저씨 벨 소리더라고. 그래서 참 멋있으시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뭐 그럼 혹시 뭐 엔니오 모리코네 사운드트랙 벨소리 못 들었나요? 그런 건 못 들었는데요. 그래요? 있을 텐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직접 가서 우리 재빈 씨도 반갑네. 정아인님의 댓글처럼 유럽 한번 다녀오시는 거 어떨까? 근데 이제 뭐 예산도 그렇고 여유도 없어서 유럽에 가보신 적 그래도 있으시지 않은가요?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한번 그때 뭐 이렇게 가족끼리 간 적은 있는데 어디 가셨었어요? 그때 그냥 뭐 이렇게 이태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그 코스 있잖아요. 서유럽 이렇게 쭉 가이드 도셨군요. 따라가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버리면 지치기만 하고 맞아, 재미도 맞아. 없고 감흥이 잘 없어 사실. 지금 진짜 내가 이 루브르를 그때 갔었는데 뭔 놈의 미술관이 이렇게 크고 뭐 길고 정말 지겨워 죽겠네. 그리고 지치죠. 그림이 또 이제 그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다 그냥 유화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맞아요. 저게 모나리자인지 뭐 마네인지 뭐 하여간 모르는. 그러니까 아깝기도 아깝고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아쉬워. 어릴 때 그런 경험하는 거 진짜 귀한 거다. 네. 저는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게 모든 게 또 때가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정말. 그것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심이. 진짜 좋아하는 거고 되게 그래서 참 맞아. 그래서 어렸을 때 유럽 여행은 정말 별로였는데 이집트는 정말 제가 미이라 인디아나조스 이것 때문에 이집트에 대한 선망이 강했거든요. 내가 아부신벨 가보는데 진짜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 난 이집트 못 가봤어. 나 너무 가보고 싶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전쟁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불안정하다고 하는데 그것만 좀 확보가 되면 거기는 말이죠. 가면은 이제 그냥 굴러다니는 모래 있잖아요. 모래가 그렇게 가고 고와요. 그래서 모래를 갖다가 이제 갖고 가려고 그랬잖아. 갖고 오려고 이제 마치 이렇게 종이에다가 소분해서. 공항에서 갖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당연하지. 그래도 공항까지 가져갔네. 갖고 가가지고 했는데 검색돼서 걸리더라고요. 난 무슨 뭐 마약 갖고 간 줄 알겠어 누가 보면. 근데 이거 모래인데 그냥. 근데 보통 이제 그것도 안 되더라고. 안 되죠. 흙 모래 이런 것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새삼스레 또 문익점 선생님이 또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진짜 기가 막힌. 자기 모래 가져가려고 했던 걸 문익점 선생님이랑 비교하네. 야 울려치기 달달하다. 근데 진짜 이게 만져보면 좀 퀄리티가 좀 다르긴 하죠. 그 최근에 저희 자주 나와주시는 마라님도 게스트로 나오셔서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 아프리카를 가셨어요? 다녀오신 거 그 막 사자 먹방도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래서 이집트를 포함해서 아프리카는 좀 저도 언젠가 좀 가보고 싶은 그런 꿈의 대륙 아닌가 여행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또 든다.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꼭 가보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정아인님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댓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지구에 씨? 아지구에 씨? 아지게 씨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지게 씨님께서 괴물 에피소드에 이게 얼마야? 무려 10,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더 감사한 건 또 댓글을 길게 남겨주셔가지고 처음 써봅니다. 예전 만취 방송을 들으며 재원 씨의 코즈믹 코러다운 방송에 거대한 몰락을 기대했는데 걸음마 떼는 아기처럼 조심조심하는 재원 씨에게 실망과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재원 씨가 진행한다고 했을 때 다들 기대하신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폴론적인 예술 그리고 디오니소스적인 예술. 디오니소스적인 걸 기대하셨나요? 파괴, 몰락, 비극 약간 이런 걸 강하게 기대하셨는데 이제 저는 진행자로서 몰락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감사하다 재원 씨한테. 사실 아폴론적인 결말이 재원 씨한테 어울리진 않죠. 그렇죠. 이어서 아지게 씨님께서 또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그리고 상현 씨가 영화일을 하는데 아내도 있고 유럽 여행도 가는 걸 보며 영화인이 배고프다는 편견도 버리게 됐습니다. 이게 뭐? 이건 다행이네요. 정말 편견입니다 그거. 그러네요. 영화인들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는 거. 네. 뭐 물론 이제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이어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건너 가다 보니 우연찮게 상현 씨 웨딩 현장 사진을 보고 아 이분은 금수저였구나 하는 깨달음도 얻고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재원님 이제 그만 쫄지 마시고 재빈님 목소리처럼 멋진 연애 다음 생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생에요? 아니 이분이 그 일단 영화인에 대한 편견이 강한데 차례대로 매기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 주위에 아내 없는 영화인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아내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일단은 내가 그리고 배고프다는 편견 그렇게 막 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뭐 힘드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제 주변에도 영화 하시는 분들 다 아내 있으시고 남편 있으시고 그렇죠. 뭐 자차 끌고 다니시고 집 있으시고 뭐 다 케바케 아니겠습니까? 뭐. 저만 지금 자차도 없고 유럽 여행도 못 가고 약간 지금 예산 때문에 휘둘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저만 제 상황을 좀 약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자폭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남겨주셨어. 목소리처럼 멋진 연애 다음 생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재빈 씨는 이번 생에 연애 못 하나요? 근데 이거는 약간 팩폭으로 갈 가능성도 이제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이 참 과연 영화보다 재밌는 그녀가 있을까요? 있죠. 영화만큼 영화처럼 영화보단 아닐 수도 있어도 함께 영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자친구가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제 주위에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비평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비평가 여자친구. 네. 근데 만약에 그 비평가 여자친구가 네. 재빈 씨가 연출한 영화를 네. 굉장히 혹독하고 냉정하게 네. 비판하셔. 네. 괜찮나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음. 비평이라는 게 좋으면 그러니까 혹독하다 하더라도 맞는 말이면 그러니까 논리적이면 논리적이고 내가 설득이 되면 그럼 고쳐요. 그럼 고치고 비평가야. 진짜 그건 비평가인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쓴다 이건 깽판을 치는 것이 비난 가깝고. 말고 비평이면 괜찮다. 근데 이제 이 사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공한 감독들 와이프가 다 비평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혹독한 첫 번째 독자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작자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동지로서는 네네. 부디 이번 생에 그런 여자분을 만나셔서 좀 이렇게 백년해로 해보시는 것도 일단 좋지 않을까. 저와 아지게 씨님과의 어떤 대결. 누가 맞는가? 네. 그곳을 무슨 한번 그리스 신탁 같네요. 과연 이게 운명대로 갈 것이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보통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못 벗어나지만 그렇죠. 이건 그리스 신화가 아니니까. 그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번 생에 결혼하실 수도 있어요. 누가 카산드라야? 내가 카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 말씀 좀 드리자면 그 상현 씨 웨딩 현장 사진을 보고 이분은 금수저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뭐 오해입니다. 이거는 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는 금수저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네. 제가 만약에 진짜 금수저였으면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좀 복 받았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길 수 있는데, 금수저라 함은 보통 이제 부모님이 네네. 굉장히 잘 사셔서 그 부를 이제 물려주시거나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비교적 편안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흑수저는 아닌데 금수저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은 게 없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라고 하겠지만, 결혼식만큼은 정말 저와 제 아내, 특히 제 아내의 노력과 고생이 정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여라도 결혼 사진 보시고 뭔가 금수저의 결혼 같다 라고 하시면 어쨌든 화려하고 성대하고 좋게 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 화려하고 성대함을 위해서 제 아내가 특히 좀 오랫동안 좀 노력을 했다, 좀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씨는 사실 금수저는 아닌 것 같고 금하관은 맞죠. 금하관이 무슨 뜻이죠? 턱. 제 턱이요? 턱. 위대한 턱. 이 턱은 그 관상학적으로 보자면 관상으로. 상현 씨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돈 많은 놈보다 더 대단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복 많은 놈입니다. 복 많은 놈. 네. 난 복수저다.
복수저다. 아. 존나 복수저다. 왜냐면 이 학원 이게 네. 이게 말년이거든요. 그래요? 사람은 말년이 좋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래갖고 지금 이 턱 약간 세모턱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껌을 많이 씹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각턱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각턱이 좋은 것이다.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제가 그 선배님들 엄청난 사각턱이거든요. 네. 저는 이거에 어릴 때는 약간 콤플렉스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냥 예. 저도 그 이마 있잖아요. 이마 넓은 거. 이거 컴플렉스였거든요. 네. 근데 관상 그거 보니까 아우 이거 뭐 기가 막힌 거더만. 아니 근데 재빈 씨는 이마가 시원시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탈모나 이런 증상 때문에 그런 놀리는 게 아니고 탈모 네. 증상도 없으시고 이마가 되게 깔끔하고 시원시원하셔서 되게 좀 멋진데. 뭐 감사한데 이제 사각턱의 컴플렉스였다면서요? 저는 이마가 좀 그랬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네. 뭐 또 본인은 또 그럴 수 있죠. 하여간 그 사각턱 음. 금하관 이거 기가 막히다는 거. 부담스러워. 뺏을 것 같아. 자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이 뺏을 때면 뺏고 싶어. 진짜. 옆에서 그리고 또 형님 그 식사 같이 할 때 네. 제가 이렇게 씹으실 때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근데 제가 턱 소리가 좀 심해요. 병원 가봐야 되는데. 그것도 부러워요. 왜요? 이거 안 왜냐면 좋은 거야. 얼마나 단단하면 이게 콱콱콱 소리를 내겠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복 많은 놈을 못 당합니다. 정말 능력 많은 놈, 뭐 돈 많은 놈 못 이깁니다. 복 많은 놈이. 예, 저는 아마 진짜 스펙터클한 말년, 아주 훌륭한 말년 보내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아주개 씨 정정하겠습니다. 네네. 금수저가 아니라 저는 복수저였다는 네. 거, 복학관이었다는 복 거. 많다. 예, 복이 네. 많다.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예. 뭐 어쨌든 좋은 말이잖아요. 네. 좋네요. 복 많다고 하니까 굳이 제가 왜 이렇게 떨떠름하시지? 굳이 제가 공부할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행운의 카자르님 댓글은 우리 재빈 씨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는 인간으로 못 되고 군인도 아니다. 전두광 표정에서 진 사람 표정이 보이니까 묘하더라고요. 노태우랑 군용차 타다가 전두광 중간에 차에 내려서 전두광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졌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자꾸 인물이 생각들을 속속이 알고 싶어지는 영화였어요. 영화에 여운이 있었네요. 정우성 배우님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분이었나 싶었네요. 다른 작품도 보고 싶었네요. 이렇게 서울의 봄 에피소드 관련해서 네.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행운의 카자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서울의 봄. 서울의 봄 뭐 신드롬인 것 같은데 거의. 이미 저 없을 때 네. 재원 씨랑 재빈 씨랑 페프님께서 방송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잘 들었고 네. 지금 700만 관객이 넘었죠. 네. 그래서 아마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하기 전이나 전까지. 그 직후에 네. 아마 네. 1000만 가까이 네. 근접할 수 있지 않겠나. 정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매력적인 작품인 건 맞는데 저는 이 작품이 예매율 때부터 이미 높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봉 전에 이미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시대가 이런 영화를 원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네. 좀 뭐 예민한 발언일 수 있지만 네. 정치 사회적으로 요즘 굉장히 좀 그렇죠. 힘들고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네. 또 적용이 됐고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전 역대 대통령들을 두고 봤을 때 네.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네. 싫어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분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박정희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또 박정희 맞습니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한 건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그 뭐랄까 좋고 싫음의 비율이 좀 제일 차이가 나는 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 한 분인데 또 최근에 굉장히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네. 우리가 좀 분노를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좀 그런 부분이 담겨 있지 않았나 흥행에.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론이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이렇게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열망으로까지 안 그래도 이렇게 극장가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어떤 관심이 떨어져 있는 시대에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또 저도 뒤늦게 본 사람 입장에서 제일 좋았던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전두광을 비롯해서 노태건도 나오고 네. 막 그 시절에 여러 악당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런 악당들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뉴스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근데 저는 그 정우성 배우님이 연기하신 이태신 장군, 물론 이제 모티프가 되는 분은 따로 있지만 이런 분들이 뭔가 정의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본분을
지켰기 때문에 영웅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멋있었다. 뭐 막 이게 막 정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기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네. 나에게 당연히 마땅히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다. 이 개념이 저는 좀 더 그 선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역 주인공들을 빛내게 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보면서 딱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게 저는 안내상 배우님을 제가 서울에 보면 에피소드에서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저는 이분이 진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분의 전적이 어떤지 아시죠? 그렇죠. 네. 유명하시죠? 네. 그러니까 폭탄 테러 미수시거든요. 근데 그 이제 공격을 했던 것은 뭐 미국 문화원이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하여간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그 신군부에 대한 어떤 굉장한 증오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자수를 하신 분인데 네. 그랬던 분이 자기가 정말 증오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도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번에는 영화에 나와서 자기가 정말 증오하던 그 캐릭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전두광 옆에서 참 이게 상황 좋을 때는 우리 두한이 이러다가 상황 나쁠 때는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계속 그 막 정말 가증스러운 짓거리들 막 하는데 난 이런 이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 속의 인물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눈꼽만큼도 없지만 진짜 그냥 만약에 전두환 입장에서 그 영화를 봐도 전두환이 진짜 답답하겠다 싶었어요. 짜증나겠다. 아니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랑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내상 배우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사실 안내상 배우님도 그렇고 그 우현 배우님도 그렇고 두 분이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1987과 이번 작품을 보면 오히려 질겜 모드로 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 이게 배우라는 사람들은 진짜 저는 정말 그 인간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동물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증오하고 했던 것을 자기가 직접 연기를 해서 그것을 표현해낸다는 게 이렇게 흥미로운 모순이 보인다는 게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서울에 보면 참 흥미로운 작품이었던 것 같고 지금 또 그 흥미로움에 700만 이상의 관객분들이 좀 동조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운의 카자르님 댓글 덕분에 이렇게 서울의 봄 갈무리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과 후원해주신 다른 분들도 진짜 저희가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사 속에서 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이름만 보면 개간지예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야기를 담은 리들리 스콧 감독 연출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나폴레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분은 과거의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참 여러 이야기들을 선호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신작이자 호아킨 피닉스, 안 그래도 항상 최고였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호아킨 피닉스 주연,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인 나폴레옹 이야기를 다룬 나폴레옹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정보 들어갑니다. 애플 TV에서 제작했습니다. 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든 오리지널 영화들이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전 세계 월드와이드로 극장 개봉을 했지만 내년 초쯤에는 애플 TV 플러스라는 애플 자사 OTT 서비스로 서비스 스트리밍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소문이 있었어요. 개봉 전부터 4시간짜리 판본이 있다. 근데 이게 또 설득력이 있었던 게 저희가 근황 토크에서도 얘기했지만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라고 하면 사실 해시태그로 감독판이 꼭 들어오는 거의 언제나 그런 감독님이셨고 그에 따른 호불호가 또 있었다. 영화 외적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던 작품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인상 비평.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품 외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일단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두고 할 말이 일단 이 작품만 보자면 이제 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동의하시네요. 아니 극장판의 문제가
그 감독판들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나와요. 저는 예전에 킹덤 오브 헤븐을 극장에서 보고 아 여기 뭐 이딴 영화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감흥이에요. 물론 부분 매력적인 지점들이 있지만 부분 인상적이지만 다 취합해놓고 보면 참 이게 뭐가 없다. 뭐 여기서 이렇게 전개되지? 왜 없지 이게? 뭐 없는데 있다고 하고 지나가 버리지? 약간 이런 지점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가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입하고 진행되질 않아요. 그냥 뭐 정보만 나열돼요. 영화가 결투, 뭐 조세핀과의 사랑. 정말 이입 없이 정보만 나열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고역에 가까운 영화를 이제 바라보는 게 왜냐면 이입이 없으니까. 좀 하나 덧붙이자면 그래서 영화가 유튜브 요약본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있고 그래서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훌륭한 영화의 어떤 면모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판이 필요하다? 감독판을 엄청 기다리고 있다. 왜냐면 다 상쇄되거든요. 그때 되면. 네. 그러면 저는 바로 인상비평 들어갈게요. 네네, 저는 감독판 보고 싶지 않다. 거부한다. 극장판이 있다군데 네. 감독판을 어찌 내가 기대할 수 있으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앞선 인상비평에 굉장히 많이 동의합니다. 네. 영화가 거의 20년의 세월을 다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서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개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때 나폴레옹은 이랬어. 이때 프랑스는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개괄식으로만 들어가니까 이건 그냥 뭐 역사 강의 요약본인가? 그렇죠. 약간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뭘 하고자 하는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딱 이 영화의 마케팅을 봤을 때 이런 영화들이 한동안 인기였잖아요. 뭐 아주 이렇게 과거 인물은 아니어도 최근에 뭐 전기 영화의 흐름이 음악 영화에 좀 더 가깝긴 했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티브 잡스라던가 이런 영화들 보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면에 있던 어떤 광기 또는 결핍 또는 어떤 우울함, 침울함 이런 것들을 다루는 전기 영화의 스탠스들이 요즘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렇게 가려나 싶었어요. 게다가 호아킨 피닉스가 나폴레옹이잖아. 그렇죠. 그런 걸 너무 잘 연기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봤는데 정확히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이게 그래서 이 인물의 침울함을 다루고 싶은 건가? 뒤틀린 애정을 다루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찬란한 영웅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그 뭣도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2시간 40분 동안 봤는데도 이 영화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맞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확실히 호아킨 피닉스가 다른 어떤 마초적인 배우가 아니라 호아킨 피닉스가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말 그 이면을 갖다가 표현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총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세핀이 뭐 하는 캐릭터인지 모르겠다는 지점이 커요. 그러니까 조세핀이 정말 어떤 큰 매력을 갖고 있고 나폴레옹과 어떤 이제 불멸의 사랑을 했고 뭐 이런 지점들 이러이러한 조세핀의 지점들이 나폴레옹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인을 만들었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근데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많은 전기 영화들의 그 이면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에스트로 번스타인도 그런 걸 다뤄요. 근데 그거는 분명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잠깐 갑자기 그러니까 특히 이를테면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세핀이 바람을 핀다. 이집트에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뭐 하녀한테 이렇게 포도주까지 뿌려가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조세핀이 돌아와서 용서를 빌다가 갑자기 밤 되니까 또 그 조세핀이 넌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컷에서 그리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사이코들로만 보이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어느 순간 또 전쟁에 가 있고 어느 순간 또 조세핀 난 너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는 것들이 전혀 이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면을 표현하는 데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편집이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조세핀 덕후예요. 여기서 그냥 좀 미친 사람 같은데 근거가 안 보여요. 네. 뭐 어쨌든 여러모로 근거가 부족한 영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내용을 설명드리면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네. 뭐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나폴레옹의 생애 전반을 다룬다. 네네. 유년 시절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시작하면 딱 처음에 프랑스 혁명이 이미 일어난 직후라서 네. 마리 앙뚜아네트 맞죠? 마리 네. 앙뚜아네트가 이제 댕강. 목이 댕강 썰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거의 뭐 레미제라블 직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점이 18세기 극후반부터 네. 나폴레옹이 보니까 1821년인가에 죽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0여 년간의 세월을 이 영화가 2시간 40분 동안 다루고 있다. 네. 벌써 굉장히 긴 세월이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면 프랑스 혁명이 이미 성공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거기서 이제 장군으로서 약간 활약을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무명의 장군이었겠죠, 당연히. 네. 누구나 그랬듯이. 근데 툴롱 이제 전투였죠. 툴롱 전투라는 이제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네. 사실 프랑스 사람들한테 영국이라고 하면 좀 미묘하지만 거의 한일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푸전은. 네. 그래서 영국에게 이겼으니까 이 사람 좀 실력 있네, 네. 능력 있네, 네. 살아 있네 해가지고 좀 이제 잘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왕당 지지 세력들과의 어떤 교전 아닌 교전도 있고 뭐 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명망을 쌓아가게 되면서 대장군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일반 백성들 시민들조차도 이 나폴레옹을 굉장히 따르기 시작한 거야. 굉장히 유명한 마치 연예인처럼 보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조제핀과의 어떤 좀 이제 치부라고 해야 될까? 조제핀이 불륜을 저질렀다. 네. 이런 좀 굴욕스러운 뉴스도 이제 막 돌기 시작하고 해서 조제핀과의 사랑도 이제 이 영화가 다루고 또 나중에는 또 황제로 등극하기까지 해요. 네. 그래서 거의 셀프 대관인데 해가지고 황제도 되면서 이제 유럽 전역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보통 이런 영화의 감독이나 각본가 분들은 네. 영웅의 몰락에 좀 더 집중하시지 않습니까? 네. 해서 이 영화도 후반부가 되면은 이제 나라를 잘못 이끌었다는 이유로 프러시아와 전쟁을 이제 조금 무분별하게 해서 네. 나라 곳간을 싹 다 털어 먹어가지고 전 이게 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게 좀 살짝 이해가 잘 안 되긴 했는데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황제를 유배 보냅니다. 그래서 월급 줄 테니까 유배 가라 해서 유배를 보냈는데 네. 얘가 또 못 참겠는지 좀이 쑤셨는지 나 전쟁할 거예요 해가지고 돌아와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돌아와서 다시 황제가 돼가지고 전쟁을 한 판 또 땡겨요. 그러다 이제 패배를 하고 또 유배 보내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어. 그러니까 이게 조선왕조 500년을 거쳐온 저로서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했지만 이렇듯이 영화가 나폴레옹의 인생 전반을 다루면서 그가 치러온 로맨스, 전쟁, 정치 뭐 이런 것들을 나름 촘촘하게 다루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미리 아신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사학과시니까. 네, 이제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그 사학과에서 만난 형이면서 후배인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 친구로 지내는데 이제 사실 그분을 갖다가 방송에서 부르고 싶었는데 이제 부끄럽다고 못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한테서 여러 정보들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한테. 김모 씨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니 김가놈 아닌데 김가놈이 뭐야 도와주신 분한테. 하여튼 그 형님이라고 하죠. 형님. 김님에게 이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분이 이제 나폴레옹 전문가예요. 사실상. 제가 이분의 그 글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다가 나폴레옹 전쟁과 미술이라고 치면은 이제 브런치가 나와요. 브런치인지 티스토리인지 약간 뭐 이렇게 두 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막 글 엄청나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시면 이제 그분이 이제 저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학과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쪽도 이제 전공이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동양 역사, 서양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맞아요. 그 부분에서도 특히 나폴레옹과 그 당시 프랑스 역사를 되게 잘 아시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프랑스 미술사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분은 나폴레옹은 이제 19세기 초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19세기 초반. 그죠.
근데 그런데 이제 이 나폴레옹의 원체 이게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얘가 일단 오케이 이분 얘기부터 먼저 좀 잠깐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왜 이걸 갖다가 매력적으로 느꼈냐면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겪은 전쟁을 이제 다루는 회화가 사실상의 어떤 인류 최초의 프로파간다였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자기의 전쟁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연전연승을 거두고 대단한 실력가이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미화시키고 사람들이 좀 더 나를 이제 멋지게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이었던 거, 최초의 작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 전쟁을 다루는 회화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의 이미지, 나폴레옹 전쟁의 이미지가 점점 발전해 오면서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뭐 지금 뭐 리들리 스콧의 그 이렇게 뭐 전쟁 영화들 이런 것들의 어떤 시초로 이제 역사가들이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나폴레옹 전쟁은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제 프로파간다로서 이 어떤 군주의 그 지도자를 미화시키고 따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장치로서 중요한 지점이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리들리 스콧은 나폴레옹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어떤 프로파간다적인 것, 극우적인 그런 어떤 이 가치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선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한번 내가 맞닥뜨려 보겠다. 한번 진짜 내가 직접 분쇄시켜 보겠다. 이래서 나폴레옹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근데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 마지막에 결말에 보면은 나폴레옹 전쟁 때 이제 발생했던 사상자들이 자꾸 나오는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죠. 자막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나폴레옹을 까려고 만든 영화에 가깝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신화를 분쇄하기 위해서 그렇죠. 리들리 스콧은 목표를 잡고 영화를 만든 것 같다. 네, 이제 분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극우적인 가치관, 어떤 그 멋지고 낭만적이게 이제 어떤 지도자를 갖다 찬양하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최근에 많으니까 그쵸. 또 최근 또 붐이지 않습니까? 뭐 너도 나도 극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서 이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나폴레옹이란 인물에 대해서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네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와전된 소문들이 있잖아요. 뭐 네. 키가 작다느니, 네. 뭐 여러 콤플렉스가 있었다느니,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와전된 소문들이 자꾸 붙는 이유 자체가 그 인물이 굉장히 불완전했고 불안했고 균열이 가기 쉬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작가이자 감독으로서 굉장히 매혹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정확히 어떤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느낀 게 영화 가장 초반에 이 인물이 탁 나와요. 근데 진짜 무슨 완전 밑바닥 병졸일 때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장군 때부터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뭐 너무 앞에 생각한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도 괜찮은 스타트겠다. 뭐 뒤에 할 얘기가 많나 보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동생이랑 이제 같이 전투에 참전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전투에 승리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for mother 뭐 이러거든요. 어머니를 위해서. 네네. 저는 그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 초반에 내가 실제 역사를 잘은 모르지만 이 인물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어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또 그런 마더 컴플렉스, 엄마로부터 기인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인물인가 보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뭔가 그런 묘사가 나오겠구나. 엄마 관련 얘기가 몇 번 더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중반부에는 그 엄마가 직접 등장을 해서 며느리랑 만나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깊게 다루려나 했는데 전혀 그냥 엄마는 엄마일 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마마보이적인 측면 그 후계자 이슈에서 그 정도 잠깐 나오고 이제 사라지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다룰 거였으면 좀 더 각색을 해서라도 딥하게 다루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차적 문제로 그런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새로운 여자, 뭔가 조제핀이라는 캐릭터가 딱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건 또 미친 사랑의 노래의 시작이겠구나. 관객으로서 저는 그런 걸 이제
기대를 했는데 정확히 이 여자의 어떤 부분에 매혹됐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왜 결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바람을 피잖아요. 네. 조제핀이. 그러니까 저는 치정극도 괜찮아요. 저 헤어질 결심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요. 근데 매력적일 수 있죠. 불륜도 실제 현실에서 당하면 빡치겠지만 영화에서는 재미있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재밌으려면 그게 납득이 돼야 돼요. 그 로맨스가 그 불륜이 맞아요. 왜 내 남편과 내 부인을 두고서 이 외간 남자 외간 여자와 정부는 통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세밀한 감정적인 어떤 납득을 가게 묘사를 해줘야 관객으로서 뭐 저런 사랑도 있을 수는 있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냥 눈 한 번 마주치고 그 외간 남자랑 파티에서 대화 좀 나누다가 굉장히 깊은 사이가 된 것처럼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몽타주처럼 묘사를 해버리니까 이건 또 어떤 관계며 그래서 그 이후에 나폴레옹의 빡침도 좀 잘 와닿지가 않는 그러니까 일단 조세핀이 왜 뭐가 아쉬워서 그 남자를 만나고 또 그 남자가 또 나중에 대관식에 와요. 맞아요. 그래갖고 잠깐 눈으로 이렇게 좀 마주치기만 하고 이제 지나가고 그 이후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나폴레옹을 까려고 하는 듯 하면서도 정작 진짜 중요한 어떤 그런 심리 드라마에 대해서는 완전히 놓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 그러니까 감독판을 상정한 것 같잖아. 벌써부터. 그렇죠, 뭔가 그렇죠, 그 남자, 그 네. 외간 남자의 이야기가 많이 잘려나간 것 같잖아. 근데 그건 감독판 이야기고 이 맞아요. 극장판만 봤을 때는 오히려 조제핀이 좀 또 감을 잡을 수 없는 파머파탈, 약간 악녀, 사이코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나폴레옹의 신화를 분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폴레옹에게 동정이 가는 그런 상황도 중간에 좀 연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편집이 진짜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을 갖다가 자꾸 그러니까 오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오독.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말 분명히 오케이 마지막에 보니까 뭐 그래 뭐 몇 명 죽었다 뭐 그리고 뭐 호아킨 피닉스 이 워털루라는 70년에 나온 그 나폴레옹 영화가 유명한, 있어요. 그 영화 오프닝만 보고 왔거든요. 근데 로드 스타이거가 이제 나폴레옹으로 나오는데 진짜 초반에 그 실각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실각하는 장면에서도 엄청난 카리스마를 내뿜으면서 막 진짜 제 친구 얘기로는 실패한 영웅으로서의 나폴레옹을 다룬대요, 영화가. 근데 정말 정확하게 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영화를 아주 예전에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들리 스콧의 나폴레옹은 일단 이런 그때 그 영화 로드 스타이거의 나폴레옹이 보여줬던 것을 분명히 관객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배신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목표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배신할 거면 그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후반부에는 완전히 뭔가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또 완전히 디테일적으로 실패한 영웅 그러니까 그냥 찌질한 어떤 한 남자로 보기에도 좀 약간 멋있게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노선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에 타겟팅을 해놓고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지가 잘 맞아요. 파악이 되지 않는 작품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한 가지 더 한 불만은 그래 미친 사랑의 노래를 다루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면 그 당시 유럽을 진짜 쑥밭으로 만들었던 병법의 귀재이자 전략의 천재로서 이 영웅을 다루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또 기대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맞아요. 리들리 스콧이라고 하면 에픽 전쟁물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글래디에이터나 킹덤 오브 헤븐 뭐 기깔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대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중반에 한 전투신 큰 게 3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지금의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이제 그 얼음 빙판 위에서 싸우는 아우스터리츠 전투. 그 전투가 재밌긴 해요. 맞아요. 재밌긴 한데 그것만 좋았어.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천재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병법의 귀재인지가 영화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 계획을 세우는 장면, 그걸 주도하는 나폴레옹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거나 없었죠, 현장에서 얘가 막 이렇게 척척 하면은 막 이렇게 착착 되는 이런 걸 보여줬다면 얘가 좀 찌질하긴 해도 확실히 유럽 대륙을 털어먹은 그 정복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감독판을 위해 할애하려고 남겨둔 짜투리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장판 기준으로는 전략을 세우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실행만 나올 뿐. 그러다 보니까 여타의 전쟁 영화랑 다른 게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일단 나폴레옹이란 영화가 나왔을 때 기대하는 것, 영웅적인 면모. 진짜 뭐 실제로 이 사람은 뭐 진짜 전술 대가였으니까 그런 지점들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그 아우스터리츠만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지점이 있었고 나는 좀 약간 그것도 느꼈던 것 같아요. 화면 구성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맞아. 얼음판에 캐논이 대포가 쾅 떨어져가지고 이제 물을 딱 칠 때 그걸 이제 이 얼음 밑에서 찍는데 와 그 이미지가 생각보다 되게 공포스러운 지점이 있고 그래서 어떤 나폴레옹이라는 존재의 어떤 위압감? 근데 그것도 나폴레옹을 집중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시대의 현상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시퀀스를 보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입한다기보다는 그때의 어떤 시대 분위기, 그때 사람들이 민초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공포, 그 졸병들이 느꼈을 네. 법한 나폴레옹이라는 존재가 이제 뭐 러시아건 어디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공포 같은 게 더 표현이 돼서 매력적이고 근사한 시퀀스지만 이게 과연 또 나폴레옹 이야기인가라는 일말의 어떤 의문 같은 게 좀. 그러니까 연출로도가 헷갈릴 수 있어. 왜냐하면 아까 해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나폴레옹의 신화를 분쇄하는 작품인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투가 네. 표현하고 싶었던 게 네네. 나폴레옹이라는 위대하고 찬란한 영웅의 이 화려한 승전보를 봐라 였다면 네. 만약에 그러면 그 전투 장면에서 프랑스군이 더 많이 나왔어야 돼요. 쇼트가 막 이기고 막 대포를 쏘고 막 환호성 지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철저히 적국 연합군의 입장에서 그 빙판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폴레옹이라는 존재의 위압감과 어떤 공포 이런 거를 전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고 처연하고 슬프고 무력하게 당했는지에 좀 더 네. 집중함으로써 이 전투가 뭔가 승전의 느낌보다 패전의 느낌에 더 가깝게 그러니까 관점이 프랑스 관점이 아니라 그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국의 관점처럼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프로파간다를 깨려고 하는 그런 작품인 거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냥 스펙터클을 기대한 사람으로서는 그렇죠. 이게 막 썩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다. 이 기대하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분쇄하면서 그러면서 나폴레옹을 비판해야 되는 진짜 이 목표 자체가 굉장히 고약한 영화인데 만듦새가 일단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인지 뭐 하여간 감독판에서 기대해라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고 그냥 놓쳤음을 지가 알고 그냥 낸 작품이죠. 그러니까 막 미처 못 봐서 놓친 게 아닌 상황이고. 근데 참 근데 물론 이제 리들리 스콧의 어떤 진심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당시 나폴레옹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나폴레옹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런 회화가 있었대요. 예수처럼 부활하는 나폴레옹, 관뚜껑을 열고 걸어 나오는 나폴레옹 이런 회화 같은 것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기리는 영웅이라는 원래 교향곡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나폴레옹을 기리는 용으로 뭐 번안했다 그랬나? 하여간 그러니까 그 당대에 그냥 나폴레옹은 그냥, 아이돌이었구나. 네. 어떻게 보면 생전에 자기 신격화를 되게 잘 해놨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나오죠. 막 영국 생도들이 막 좋아해가지고 막 옆에서 얘기하고 있고 식사 중에 후반부에. 근데 그런 지점들이 다 참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문제라고 의식하는 거죠. 뒤에 후반부에 심지어 적국의 생도들조차 얘를 존경해. 전략가이자 어떤 장군으로서 그게 이제 와닿으려면 얘가 앞에서 착착착착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나 잘 모르지만 게임을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이쪽으로 마린 두 부대 보내고 이쪽으로 시저 탱크를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한 전략으로 이겨야 저 사람 잘하는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느낌이 뭐냐면 마린을 그냥 드래그해서 싹 끌어놓고 어택당 찍는 거야. 지도에 저기까지 가면서 공격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툴롱 전투 첫 번째 나온 것도 얘가 막 희대의 장군으로 이제 데뷔한다라는 거 치고는 그냥 심심해요. 반지의 제왕 2개의 탑에서처럼 그냥 사다리 끌고 가가지고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이거
심지어 말 타고 가려다가 대포에 말이 죽잖아. 그러니까 그거고 그건 신선하더라 근데. 말이 죽는 게 좀 그런 이미지를 처음 봤어. 예, 말 갑바가 터져 죽는 거는 처음 보지 않아요?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네. 말이 대포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놀라웠고 그게 또 어쨌든 진짜- 전략은 좀 부재했던 것 같은데 네. 아우스터리츠 그 전투도 빙판으로 이제 유인해서 죽인 건 굉장히 좀 재밌는 아이디어였지만 네. 나폴레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심지어 사실 마지막 워털루 전투는 이게 비극이 예정된 전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의 감정은 그냥 아 이거 조졌네 네. 이거밖에 없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얘 전략가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그 워털루 마지막 전투도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기는 거였대요. 원래 역사상 이기는 거였는데 졌죠. 근데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 나폴레옹의 군대가 더 이제 승산이 승산이 높았는데 높았는데 근데 이제 프러시아가 오면서 음.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나폴레옹한테도 이제 나폴레옹 군대한테도 찾아오는 그 이제 증원군이 있었는데 네. 이 증원군이 이제 길을 헤맨 거야 실제로. 아.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자기가 질라고 하니까 그 증원군 어디냐 자꾸 그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끝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투도 안타깝게 실패한 영웅으로서의 사례로 활용하기가 적합한 전투였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치운 거죠. 예. 웰링턴이 그냥 이제 그 전략으로 잘 짜서 이긴 잘 짜서 것처럼 이긴 것처럼 이제 만들어 버리는. 근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뭔가 이 나폴레옹을 영웅으로서 보는 시선을 배격한 건데,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그냥 뭐 그냥 박살 났네? 그 정보 그거 하나뿐 이게 어떻게 스펙터클하게 졌네? 그것도 잘 그러니까 이게 이입을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 것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 막 아유 참 아쉽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감정적으로 이제 움직이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웰링턴 군대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듯이 병진을 이제 바꿔가지고 그것도 그냥 신기하네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멋진 전략 와 이렇게 치고 하는구나 이런 게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얘기해 보니까 되게 아쉽네. 진짜. 아까 저는 좀 전략의 귀재가 주인공인 영화니까 어떤 그런 트리키한 어떤 네. 전략의 향연 이런 게 따로 나왔으면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하더라도 로맨스는 로맨스대로 하더라도 전투 장면에서만큼은 그런 거 좀 나왔으면 했는데 그냥 어택당 찍고 돌격하는 저글링 돌격하는 느낌이어서 별반 재미가 없었다. 맞습니다. 어쩌면 그냥 그러니까 너무 그 전적이 크니까 이 사람을 그냥 그 이제 찌질한 어떤 좀 그렇게 막 대인배스럽지 않은 막 여자한테 막 휘둘리는 그런 장군으로서 표현하기에는 나폴레옹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그렇게 표현하기 너무 전적이 화려한 인물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기획 자체가 무리였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물론 감독판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스콧이라 그런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유쾌한 뒤통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작품 보고. 저는 그러면 우리 재빈 씨를 네. 베타 테스터 삼아서 그 먼저 보시고 그럼요. 알려주세요. 네. 리트머스지가 되어주세요. 저는 감독판 아주 좋아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극장에서 실망한 거 이제 재평가. 그러니까 재평가의 쾌감이라고 아십니까? 그런 건 있죠. 있죠, 아시죠? 네. 뭔지는 아는데 모두가 싫어하는데 이제 이게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을 때 나는 그들과 다르다. 약간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비틀린 우월감 같은 게 있어요. 선민사상? 그런 맞아요. 선민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지점을 갖다가 너무 잘 공략하고 있는 게 리들리 스콧의 감독판이에요. 근데 뭐 그런 매력도 있는데 일단 킹덤 오브 헤븐은 감독판으로 결국 또 한국에서 또 재개봉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훌륭했기 때문이고. 근데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감히 저 같은 이제 뭐 나부랭이 찌랭이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찌 감히 리 감독님 작품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저 이 영화 4DX로 봤습니다.
리 감독님 듣고 계시? 저 4DX로 봤어요. 저 한마디 할 짬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 할 자격 돼요. 4DX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환율 아세요? 리 감독님? 저 한 말씀 드리면 상업영화 최일선, 네. 상업영화 씬에서 지금 몇십 년간 대활약을 하고 계신 네. 그런 종횡무진 리 감독님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지만 모름지기 상업영화 감독이라면 네. 정해진 런닝타임 내에 서사를 우겨 넣는 방법도 좀 배우셔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간언 아닌 감히, 예. 충언을 감히 드려봅니다. 이게 좀 그리고 솔직히 2시간 주먹 쥐고, 40분이면 감독님 짧은 런닝타임도 아니에요. 이거 거의 피터 잭슨급인데 지금 할 줄 아시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좀 미스테리긴 해요. 왜 이렇게 이걸 축약을 못 할까? 그러니까 할 줄 아시면서 안 하시는 건지. 그럼 그거는 그냥 태업이잖아요, 감독님. 리 감독님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비주얼 아티스트들의 어떤 고질병, 그게 좀 크지 않나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좀 옆에 제작자가 붙어서 네. 관리만 해주면 좋은 영화가 나올 것 같은 감독들 리스트를 한번 지금 생각해보잖아요. 네. 그럼 리들리 스콧, 네. 아까 얘기했던 잭 스나이더, 네. 마이클 베이 네. 다 뭐 CF 감독 출신이거나 맞아요.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것도 소신 발언인데 최근에 맨크나 더 킬러 보면 데이비드 핀처도 너무 권력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크리스토퍼 놀란도 사실 테넷 보면 그렇고 이런 감독들이 비주얼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그런 비주얼리스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주얼에 천착하느라 어떤 서사의 어떤 뭐랄까 서사를 부드럽게 전달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데이비드 핀처는 진짜 부정하기가 좀 어렵긴 한 게 솔직히 넷플릭스에서 진짜 핀처답게 잘했다는 건 마인드헌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더킬러나 맨크나 매력이 없진 않아요. 근데 기존의 작품들, 기존에 그냥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작품들에 비하면 그게 없긴 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참 그게 웃겨요. 보면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해낸 건데 정작 관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그렇게 진짜 매력적이진 않고 과거 그러니까 전작들보다. 이거야말로 상호 견제가 돼야 된다니까. 감독과 제작자가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 그 맞붙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 마냥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뭐 그렇죠. 마냥 부정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게 되면서 더 망가진 감독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럼요. 너무 권력을 크게 갖고 있는 것도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역사도 돌이켜보면 왕과 어떤 신하들의 어떤 미묘한 균형 감각. 대통령과 국회. 뭐 유럽이니까 뭐 치면 교황도 그렇잖아요. 미묘한 어떤 권력 다툼, 균형 감각 이런 게 있어야 좀 나라가 바로 서고 국본이 말이야 이렇게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 근데 예술계에도 그게 참 작동되는 경우는 전하. 영화가 유일한 것 같네. 리 전하, 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그건 재밌었어요. 그 역사를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잘은 모르니까 네. 당시 프랑스의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을 축출해서 단두대에다가 잘랐는데 나중에 또 황제가 옹립할 때 막 백성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그 당시에 이미 이 어떤 민중의 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을 다들 부른 그 별명이 꼬마 하사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좀 뭔가 친근하게 영삼이 불렀던 것처럼 약간 친근하게 부르고 이렇게 중간에 보면 귀를 만지거든요. 그거 다 자체가 어떤 친근감의 표시.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기에는 되게 솔선수범하고 그럼 친근하고. 진짜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 열심인 사람이긴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꺼이 죽어 나가는 거야. 야 나폴레옹을 이런 걸 위해서. 다뤘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인간인데 밖에 나가서는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사이의 갭에서 네. 이 인물이 갈등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근데 재미를 신경 쓰는 감독이 아니에요. 리들리 스콧.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아 진짜 충원하는 애도 없고 사실 재미가 아니라 이 극우 세상 못 살겠네. 이 약간 이 지점에 좀 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트럼프 비판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니, 멀리 보자면. 그래서 저는 그런 재밌는 부분 왕을 축출해놓고 다시 황제가 들어섰을 때 막 환호한 붙는 부분 같은 거 보고서는 최근 봤던 그 서울의 봄에 네, 전두광 명대사 있잖아요. 인간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신을 리드해주길 바란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약간 마음에 남는다 그런 말이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지점도 분명히 인간의 한 속성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악용하냐의 문제였지만 서울의 봄은 나폴레옹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도 있었고 또 너무 막 공포 정치가 또 진절머리 난 시기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영화가 너무 좀 노선을 분명하게 잡았는데 또 노선을 존중하지 않는 편집 때문에 이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지가 처음에는 분명했을지라도 기차가 달리면서 탈선을 한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탈선을 했는데 탈선을 해서 이제 기차가 이제 언덕 위를 굴러. 근데 굴러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그런 어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가잖아. 약간 이런 지점이 좀 뭐로 가도 있는. 파리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이런 그리고 이건 어떠셨어요? 이건 좀 딴지 이거 진짜 꼬투리인 거 압니다. 꼬투리인 거 아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글래디에이터를 봤을 땐 전혀 그런 게 띠껍지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거 전혀 띠껍지가 않았다. 하지만 이 영화 프랑스인데 너무 다 영어를 쓰니까 저는 제가 프랑스인이 아닌데도 이건 좀 뭔가 굉장히 떫은데 맛이? 내가 하물며 프랑스인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분이. 감독님이 영국 감독님이시고 그렇죠. 배우는 또 미국 배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이게 구분이 잘 되는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호아킨 픽스는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랑스인들은 미국인으로 채운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영국 영어 그 똑똑 떨어지는 그 해리포터에서 많이 듣는 그 영국 영어는 웰링턴 영국 애들 할 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제 입장에는. 그쵸. 근데 이게 얘네들이 구분이 잘 될까? 근데 또 구분이 되면 그거 돼도 또 문제야. 이게 그럼 미국인들이야 얘네들은? 약간 이런. 아까 영어를 쓰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옛날 막 임진왜란 같은 거 다룬 우리나라 대하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일본 사람도 한국말하고 중국 사람도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의 때문에 그런 거는 알겠는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야. 임진왜란 드라마는 조선인이 나오잖아. 근데 조선인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지. 일본 전국시대 드라마인데 외인들이 다 변발을 하고 나와서 한국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중국 명나라 시절 드라마인데 다 중국 사람들인데 한국말 하니까 그렇죠. 이거 뭔가 기분이 좀 그렇다. 참 고질병이긴 한데 참 그 적응을 참 잘하나 봐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 미국인들 이 영어권 사람들은 되게 문제가 없나? 그냥 했다 치고 그랬다 치고 아닐까요? 뭐 워낙 할리우드가 미국이 영화 문화의 중심이니까 아직은 그렇기는 한데 사실 프랑스 내에서 이런 자본으로 나폴레옹 영화를 만드는 게 쉽진 않을 거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꼬투리를 굳이 잡자면 저는 좀 그런 부분이 편치는 않았다. 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그 보통의 그런 이제 뭐 영국 뭐 어느 뭐 프랑스식 영어, 뭐 러시아식 영어 그게 다 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식 영어로 내가 많이 봤던 그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액션 영화에 막 동유럽 악당들이 영어 쓰는 거 있잖아요. 떡두미.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없어서 프랑스식으로 뭔가. 맞아. 어쨌든 참 꼬투리 잡기인 건 아는데 조금 좀 그랬다라는 말씀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무려 2시간 40분이지만 그 감독판으로 4시간까지 넘보고 있는 야심의 영화 나폴레옹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해보면 어떨까? 일단은 뭐 그래도 또 나오나요 변호사? 물론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영화 많고 네. 극장판 많고 각 극장판만 있는 블루레이 DVD 다 폐기 처분해도 상관없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감독판이 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너무 기회를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노장 감독이 80이나 됐으면 우리 공경합시다. 존중은 좀 하고. 갑자기 유교 사상이 좀 이 감독판 만들고 싶다는데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역량이 안 돼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그냥 내놓으시기만 하면 그냥 냅다 절하고 네. 봐봅시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장이시긴 하죠. 그래서 뭐 한 줄 평은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전하. 이렇게 하고 등급 평가는 저는 B+. B+. 뭐야 왜 이렇게 좋게 봤어? 왜냐면 감독판에 대한 기대가 아직 한 발 남았기 때문에 섞여 있는. 이거만 하면은 심하지. 근데 만약에 감독판이 나왔어. 네. 근데 실망스러워. 네. 그러면 하향 하실 생각이? 그럼 정정해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난 이분이 참나. 이분이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들리 스콧 감독님 뭐 변호사예요? 난 조세핀과의 그 어떤 이 뭐랄까 이 치정극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이야 뭐야? 잘 나올 수 있다. 애플에서 나온 거 아니야 당신? 기다려 보시라. 기다려 봐라. 알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 보진 않겠다. 안 볼 거다. 저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하고 한 줄 평가는요. 무릇 야심이란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드리고 야심은 충만한데 좀 타겟팅은 세밀하게 크리크 조정이 안 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난사에 가깝다고 봅니다. 듭니다. 그래서 등급 평가는 저는 C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름 좀 나쁘지 않나요? 공경이 좀 들어갔는데요. 더 내려치실 줄 알았나 봐요. 그럼요. 그래요? 아주 안 그래도 그러니까 감독판에 대한 어떤 반감도 크시니까 더 괘씸죄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저는 감독님 좀 재편집해서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없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예 진짜 그 생애 전반 말고 어떤 진짜 그 워털루 그 영화처럼 좀 어떤 딱 시점을 상정해서 했으면 더 밀도 있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진짜 나 워털루 꼭 왓챠에 있거든요.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폴레옹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거기서 다 봅니다. 워털루는 저도 좋았던 영화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좀 다시 오랜만에 챙겨 봐야겠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제빈 씨 모시고 나폴레옹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어떻게 선배님들 재미있으셨는지요? 혹시라도 재미없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도 다 소중한 의견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이제 웬만큼 조사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지만 재미있었다면 무조건 댓글 남겨주셔야겠지요. 그럼요. 그래서 댓글과 후원은 저희에게 언제나 힘이 되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끝까지 또 들어주심에 오늘도 어김없이 감사 인사 드리옵나이다 전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재빈 씨 너무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